시작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내용 생명 시스템 페이지는 63쪽입니다. 자, 페이지 63쪽에 생명 시스템 들어가 볼게요. 자,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까만색이야.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 개념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생명 시스템의 개념은 첫 번째, 자, 생명 시스템이란 하나의 생물일 수 있다. 생물 한 마리 또는 나무 한 그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생명 시스템은 요것도 이제 좀 주의해야 돼. 세포 하나도 가능해요. 하나의 세포도 가능하다.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하나의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생물 시스템의,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좀 지우고. 자,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일 거야. 세포가 뭐야? 조직이 되고, 조직이 뭐야? 기관이 되고, 기관이 뭐야? 개체가 된다. 근데 이건 공통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은 잘 안 나와. 시험은 안 나오고, 우리는 이제 고등과정이니까 동물과 식물을 딱 나눠갖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 동물과 식물을 딱 나눠갖고 한번 보자는 거지. 자,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동물입니다. 자, 동물은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빨간색으로 기관계에다가 별표 3개. 동물 세포는 기관계라는 게 추가된다는 거야. 동물 세포는 기관계라는 게 추가되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죠? 요거 추가되고, 파란색으로 식물 세포가 있는데, 자, 식물 세포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여기에 조직계라는 게 동물 세포와 다르게 조직계라는 게 추가되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조직계라는 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분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 자, 구분을 좀 해보자. 자, 동물세포에는 식물과 다르게 기관계가 들어가는 거고,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조직계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다.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요것까지 이제 추가할 건데, 다음 보기 중에 세포인 걸 모두 세포인 것, 다음 보기 중에 기관인 것, 다음 보기 중에 뭐 조직인 것, 요거 찾으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건 지금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대비할 때, 그때 들어갈 때는 이제 그걸 한번 눈여겨보는 거야. 지금은 거기까지 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용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놓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한다 그랬죠? 학교 기출문제,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가지고 테스트 한번 봅시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 학교 시험지 갖고 선생님이 만들 거예요. 학교 시험지로. 자, 그 다음에, 오늘 학교 가서 진도 나간다요? 안 나갔죠? 첫날이라고 놀았지? 아직은 안 나갔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 왜, 우리 은서는 진도 나갔어? 안 나갔지? 그냥, 하고 왔지, 그냥. 입학식 했어? 자, 보자. 여기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가운데를 딱 끊어주십니다. 가운데를 딱 끊어주시고, 나눠놓고.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봐볼게. 중등과정처럼. 동물세포는 어떤 모양이냐? 둥글둥글한 모양이에요. 동물세포는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식물세포는 이렇게 각져있는 모양이다. 세포벽이 있어서 단단한 각져있는 모양같이 생긴 게 식물세포더라. 이렇게 해보자. 일단 세포의 모양만 보고도 누가 동물이고 누가 식물인지 한번 구분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누가 더 복잡해? 딱 봐도 식물세포가 훨씬 더 복잡해.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거야.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동물세포와 다르게 식물세포에 추가되어서 있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 시험지에. 파란색으로 박스 칠게요. 파란색이야. 세포벽은 식물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도 어때? 당연히 식물만 갖고 있겠죠. 녹색을 띠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액포가 있습니다. 액포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이 세 가지는 식물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식물만 갖고 있는 것도 가끔 물어봐요. 기본적인 문제로. 자, 그럼 이제 체크 한번 해보면, 여기 봐봐. 동물세포와 다르게 식물세포는 그렇게 나와있죠? 자, 식물세포는 박스 칠게요.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엽록체가 빠졌네. 쓰자. 자, 엽록체가 있고, 자, 엽록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 액포가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식물세포에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때 여러분 하나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액포. 액포가 뭔지 좀 쓰고 갈게요. 액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노폐물을 담아놓는 노폐물 주머니다. 자, 노폐물을 담아놓는 노폐물의 주머니. 식물은 노폐물 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그림이 좀 뭔가 징그럽게 생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반투명으로 생긴 징그러운 주머니가 하나 달린 것. 이게 여러분 액포입니다. 동물은 없는데 왜 식물만 있느냐? 동물은 이 노폐물이 오줌이거든, 오줌. 동물은 스스로 오줌과 땀을 배출하잖아. 그죠? 그죠? 스스로 오줌을 쌀 수 있지만, 나무가 오줌 싼 거 본 적이 있죠? 나무는 스스로 오줌을 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물은 노폐물을 자기 몸에 있는 세포에다가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노폐물 저장하고 있는 그 주머니를 액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식물은 엽록체가 뭘 하고 있어, 얘들아?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을 하잖아. 그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추가로 있는 거고, 또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 이건 동물과 다른 점인데, 식물은 어때? 나무 같은 건 딱딱하잖아. 동물은 말랑말랑하잖아. 그치? 식물은 왜 딱딱하냐면, 이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포벽의 주 역할은 뭐냐? 그 식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식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다. 요 정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 알고 가야 돼요.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여기 제목이 있다가 제목 옆에다 쓸 건데, 별표. 이 나머지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의 작은 기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자, 이것들의 그림상, 자, 그림 보고, 세포 소기관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역할, 이 세포 소기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하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림이나 역할을 물어볼 거야.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낸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 소기관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 그림에다가 얹어갖고 막 써버릴게요. 물론 밑에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기 그림에다가 한번 써줄게, 1차적으로. 우리 여기서 잘 보여요. 자, 이 핵 빨간색 동그라미. 자, 공통이죠. 이 핵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먼저 DNA가 있기 때문에 DNA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핵은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뭘 하냐면 그 생물의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자, 생명 활동을 조절하더라. 자,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게 핵의 역할이더라.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핵 주변을 빙빙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사다리꼴 같은 모양의 그 길쭉한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둘러싸고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소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소포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써볼게요. 이것들은 3대 영양소 중에 기름인 지질을 합성한다. 자, 3대 영양소 중에 지질을 합성합니다. 기름을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여기 리보솜부터 설명하고 할게요. 리보솜 별표 좀 쳐놔봐봐. 자, 여기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그림상이 뭐야? 까만 점들이죠. 알갱이. 알갱이 모양이 전부 다 리보솜인데,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이 리보솜이 뭘 만드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배운 것 중에. 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리보솜이 하는 건데, 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포체로 통과합니다. 소포체를 경유해서 나간다고. 그래서 단백질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진,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 소포체를 통과해서 핵 주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골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뭔가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생겼잖아, 그지? 뭔가 이렇게 길쭉한 소포체가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생긴 거. 이 골지체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저장. 자, 임시로 저장합니다. 뭘 저장하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질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단백질이 있었잖아. 자, 이런 지질과 단백질을 저장합니다. 근데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한 후에, 자, 밖으로 뭐하냐? 방출시킵니다. 저장 후 밖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골지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말한 지질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됐죠? 이 지질과 단백질을 잠시 저장했다가 밖으로 빵! 하고 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의 역할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토콘트리아가 나오는데, 이 미토콘트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요한 거긴 한데, 밑에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얘가 생명체가 살기 위한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이에요. 호흡을 하는 곳이다. 미토콘트리아가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뭘 만드는 건데?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한 에너지를 이 미토콘트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 우리 사람의 에너지도 다 뭐 누가 만든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잖아, 영양분이. 그 영양분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미토콘트리아들이 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트리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마지막 또 이제 별표 하나, 세포막인데, 별표. 세포막은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반투명한 막이에요. 약간 반투명한 막, 얇은 막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세포도 살아있으니까 산소를 먹어야 되고, 대신 CO2,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고,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 대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야겠지. 그죠? 뭔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들을 갖다 좋은 건 들어오고, 나쁜 건 나가게 하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세포막이야. 그래서 세포막의 주 역할은 뭐냐? 물질의 출입을 관리한다. 물질의 출입을 관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자,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좁은 공간에다가 뭘 많이 쓰긴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또 문제를 조금씩 풀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우리 선배들은 여기서는 틀리지 않아. 여러분도 틀리진 않을 거야. 처음에는 좀 뭔가가 많은 것 같아. 그치? 근데 생명과학은 어차피 암기 과목이야. 조금만 암기하면 돼요. 반복하면 외워진다. 자, 여기까지 썼으면 뭐 더 쓸 건 별로 없는데, 밑에 그러면 세포 소기관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잖아. 방금 이미 위에서 써줬잖아.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난 조금 내려갖고 할게요. 자, 세포 소기관의 역할 내려왔습니다. 칠판에 있는 건 지워도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의 역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 리보솜, 서포체, 골지체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리보솜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따 우리 단백질을 배울 거거든.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누구니까? 리보솜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을 만드는 곳 리보솜 별표.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림상 조그만 까만 알갱이처럼 생긴 거다. 어차피 우리 학교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까만색 점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또 들어가는데,
막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리보솜은 옆에다 빼놨어. 너무 중요해갖고. 자, 시험에 나올 거니까 너무 중요해서 내가 빼놨다. 자, 리보솜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할까?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괜찮지?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세포막이 없다. 세포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야. 자, 유일하게 막이 없습니다. 막이 없더라. 유일하게 막이 없는 게 누구다 여러분? 리보솜이라고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막이 있어요. 핵도 막이 있고, 그다음에 소포체도 막이 있고, 엽록체도 막이 있고, 미토콘트리아도 막이 있고, 골지체도 막이 있고, 다 막이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중요하단 말이야. 시험에 나올 거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핵부터 한번 해볼게요. 핵. 자, 이미 핵은 이제 까만색으로 할게요. 위에서 다 적어줬으니까. DNA가 있다는 것은 무슨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야, 얘들아? 유전물질 또는 유전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핵은 가장 중요한 무슨 활동을 조절한다?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게 핵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포체는 아까 뭘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핵을 둘러싼다. 그러니까 핵 주변에 있는 거야. 자, 핵 주변에서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 관 모양이다. 그러니까 튜브처럼 생겨. 튜브, 빨대 모양의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소포체는 뭘 운반한다? 자, 단백질을 운반하거나 통로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질을 합성한다. 지질을 만들어낸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골지체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자, 저장 후 밖으로 빵 하고 쏴줘야 된다 그랬죠? 저장한 다음에 방출을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밖으로 방출시키는 게 바로 골지체. 그럼 골지체는 뭐를 저장, 방출? 단백질과 지질 이 두 가지를 저장한 다음에 밖으로 빵 쏴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 단백질 합성과 이동 또 나와 있는데, 네, 그림 갖고 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은 빈칸 넣기 또는 이 순서상에 나올 겁니다. 순서상 빈칸 넣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친구들아. 자, 봐봐. 여기 핵이 있는데 핵 동그라미. 핵은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 핵은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리보솜한테 갖다 주는 거야. 리보솜한테 주면 리보솜에서는 뭐 한다?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일종의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공장. 만드는 곳이니까.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곳. 생산하는 곳. 그러다가 이제 세포체를 경유해서 뭐 하냐면 통과를 할 것이죠. 소포체는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빠져나가서 마지막으로 골지체로 가서 뭐 하냐? 자, 저장 후 외부로 방출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나오지 않을까? 순서에서 빈칸 넣기가 더워요? 빈칸 넣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할까? 그건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여기 막으로 쌓인 주머니로 밖으로 나간 형태는 이건 고의 과정이야.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그랬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은 할 때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 이때, 골지체에서 어떤 식으로 밖으로 나가냐라고 말할 땐 분비 소낭에 쌓여서 나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고의 과정의 내용이다. 막으로 쏴가지고 단백질이나 지질을 내보낼 거다. 분비 소낭이라는 막으로 내보낼 거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내용은 고의 거니까 우리한테 안 나오고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순서. 자, 요 정도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림상 보세요. 단백질이 쫙 뿌려지는 게 보이죠? 쫙 뿌려지고 있죠? 침이 튀듯이 쫙.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두 마리 보겠습니다. 위에서 중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소기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뒤에서 또 연결돼서 또 나와. 바로 좀 이따가 배우는 내용에서. 중요하니까 따로 빼는 거야. 자, 우리 질문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상식선으로 시작할게요, 친구들랑. 자, 일단 엽록체와 파란색으로 엽록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미토콘드리아 동그라미. 일단 모양은 알아야 돼. 모양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엽록체는 어떤 모양이냐면 주머니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쌓여있는 모양이 나와요. 아이고. 기침 나와? 주머니 안에 동전이 쌓여있는 모양이 나온다고. 이게 여러분 엽록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뭔가 길쭉하게 생겼죠. 뭔가 길쭉하게.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런 그림이 더 많이 나와요. 은수야 뭐처럼 생겼어? 연우야 뭐처럼 생겼어? 핫도그. 핫도그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출입을 이야기해 볼 건데 얘들아 잘 봐봐. 광합성 너네 알고 있죠? 식물이 광합성 할 때는 밤에 하는 거야, 낮에 하는 거야? 은서야? 낮에, 밤에? 낮에. 그러면 광합성 할 때는 햇빛을 먹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엽록체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에너지 흡수하는 게 엽록체입니다. 반면에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써볼게요. 엽록체는 일단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광합성 써주시고 에너지 흡수.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뭐를 한다 그랬지 아까? 숨을 쉬는 호흡을 한다 그랬죠? 그럼 호흡을 통해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우리 사람은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약 90%는 다 체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체온. 왜 그러냐면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이 먹는 밥 에너지 있잖아. 먹는 밥은요 90%는 다 체온 조절에 사용해요. 왜? 사람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단백질 세포가 38도에서 2, 3도만 바뀌어 버려도 3도만 넘어가거나 3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 생명체는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오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뭐야? 체온, 그 다음에 맥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심전도, 동공반응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체온이에요. 체온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명체는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만큼 체온 조절에 다 사용합니다. 즉 호흡이라는 것은 별표 뭐를 방출한다? 체온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밖으로. 사람 주변에 가면 체온이 막 나오잖아. 그 에너지 방출이 주목적이다는 얘기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걸로 다시 잡아주고 가면은, 따라봐봐. 엽록체와 광합성. 엽록체는 광합성하기 때문에 햇빛을 먹어야 돼. 즉, 에너지를 뭐 한다? 에너지를 뭐 한다, 얘들아? 흡수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로 빛에너지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겠죠. 햇빛을 모아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 됐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흡을 한다는 것은 체온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체온. 근데 만들어진 체온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방출하죠. 자,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호흡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꾼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별표. 고난도입니다. 체온은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엽록체에서 먹은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좀 다르죠? 체온은 빛 에너지가 아니에요. 체온은 열 에너지입니다. 호흡은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지 빛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 이거하고 장난칠 수도 있다. 항상 체온을 생각하면 돼요. 열 에너지를 내보낸다. 끝.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자,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 지워도 될까요? 자, 빨간색으로 세포막 동그라미 치시고 세포막이 하는 것이 뭐에 따랐어요? 물질의 출입을 관리하는 거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하는 게 세포막의 역할이다. 그러면 세포막의 역할부터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세포막의 구조부터 한번 봐보자. 구조. 자, 이 구조를 쌤이 끌어올릴게요. 여러분도 써야 돼요. 자, 구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흑백으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한번 그려보자. 동그라미가 인이고, 이 꼬랑지 두 개가 뭐냐면, 기름, 지질이고, 다시 지질이고, 이렇게 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질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두 겹으로 붙어 있다는 걸 알겠어? 인이 바깥쪽이고, 지질이 안쪽으로 있어. 됐죠? 이게 하나의 얇은 막인데, 이 얇은 막을 확대하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너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세포막의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 별표 치세요. 박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터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막대기처럼,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 그래서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 그래서 막단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주변에는 또 이렇게 인과 지질, 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간략하게 위에다가 그려준 거야. 자, 이때 이제 너네 시험에 1차적으로 나오는 건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이 세포막의 바깥쪽은 인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인의 역할이 뭐냐? 별표. 자,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을 띱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인은 물하고 친하다.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친수성. 물하고 친해. 물수. 친할 친. 됐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꼬랑지 두 개는 우리가 뭐야? 지질이었잖아. 그죠? 지질. 지질은 뭐야? 기름이잖아, 기름. 기름은 물하고 섞여, 안 섞여?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또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이쁜 은서야?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별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하고 안 어울린다. 물하고 친하지 않는다.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수 소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 바깥쪽에 있는 이는 친수성이고 안쪽에 있는 지질은 소수성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밑에 있는 그림으로 나올 거고요. 잘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다시 좀 더 고난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쓰세요. 고난도입니다. 자, 나름 고난도로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포막의 고난도 특징 두 가지 마저 이야기할게. 첫 번째는 파란 박스로 한번 해볼게. 파랗게. 자, 파랗게 이렇게 묶어줄게요. 파랗게. 자, 파랗게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막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별로 선택적 투과한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자, 이걸 나오면 이건 약간 고의 내용이긴 한데, 가끔 너네한테 나올 수는 있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포도당용 따로 있습니다. 포도당 통과용 단백질이 따로 있습니다. 자, 포도당 통과용 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통과용 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 통과하는 이온 통과용 단백질이 모두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하나의 단백질로 모든 것이 통과하는 게 아니다. 포도당만 통과하는 단백질은 따로 있고요. 암노산만 통과하는 단백질도 따로 있고요. 이온만 통과하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됐죠?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막단백질과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인다. 이건 고일 과정의 고난도인데 여러분 봐봐. 이 구조 있잖아. 이 그림.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아니란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면 인지질이 많아. 봐봐. 그림 봐봐. 인지질이 훨씬 많지. 그 많은 인지질 사이에 박혀있는 단백질이 고정된 게 아니라 스물스물 옆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피부 모양, 세포막의 모양은 표현할 수가 있어서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흐를 유,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인다. 흐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막단백질과 인지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리는 해놓고 갈 필요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고난도 먼저 짚어줄 건 짚어줬으니 이제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을 좀 하고 갈게요. 자,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밑에 요 그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그림은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죠? 현서봐, 너무 힘들었어. 오늘 학교 간 거? 첫날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오늘 새끼들 2명이 오늘 연락을 안 받아, 지금. 뭐야, 이거? 말을 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지. 잘해야지. 자, 볼게요. 지금 들어보자. 자, 일단 세포막에서 선택적 투과를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선택적 투과라는 것은 물질의 종류마다 통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봐봐. 딸들 잘 봐봐. 이거 쓸 거 놓고 잠깐 나 좀 볼까, 여기서는? 자, 여기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틈은 넓어요, 좁아요? 그림상. 어때? 간격이 좁아, 넓어? 인지질 이중층과 인지질 이중층 사이는. 굉장히 좁죠? 틈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죠? 큰 입자가 통과할 것 같아? 작은 입자가 통과할 것 같아? 굉장히 작은 것만 통과할 수 있겠지. 반면에 얘들아 잘 봐봐. 여기요. 단백질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건 어때? 뭔가 공간이 넓어 안 넓어? 넓죠? 그럼 단백질로 통과하는 입자는 어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통과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한번 봐볼게요. 들어갈게. 자, 빨간색으로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은 틈이 어때? 틈이 좁아 넓어? 틈이 굉장히 좁아요. 그죠? 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통과합니다. 자, 작은 입자가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단백질 사이에 있는 구멍. 자, 막단백질, 세포막 단백질 말이야. 세포막 단백질. 이 막단백질의 공간은 어때요? 굉장히 큽니다. 큰 입자가 통과하게 될 거야. 큰 입자가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봐보자, 얘들아. 작은 입자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1번, 일단, 기체입니다. 자, 기체. 우리가 숨 쉬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체하면 뭐가 있을까? 우리 생명체한테 기체는 O2와 밖으로 내보내는 CO2가 되겠죠. O2, CO2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중에 입자가 가장 작고 뭔가 이렇게 작고 조그맣고 미끌미끌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질입니다. 기름. 자, 그래서 기체와 지질이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얘가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통과하는 건 이 두 가지. 그러면 큰 입자는 뭐냐 상대적으로 나머지 영양분. 첫 번째 포도당. 포도당은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포도당. 그 다음 큰 게 뭐냐? 단백질의 단위체.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보면서 배웠는데 아미노산이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세 번째가 뭐냐? 우리 몸의 농도 조절하는 이온들입니다. 이온들. 자,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은 우리 몸에서 통과하는 큰 입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뒤에 것 몰라도 되는데 설명만 잠깐 할게요. 전하를 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온이잖아요, 이온. 그죠? 이건 지질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써준 것만 외우면 돼요. 자, 인지를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것은 작은 입자인데 기체와 지질이다. 기체는 O2, CO2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로 통과하는 커다란 입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띠고 있잖아. 그죠? 됐죠? 끝. 자, 밑에 이제 그 대가로 3번, 까만 3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확산과 삼투라고 했는데, 잠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설명 들었다. 미안하다. 그건 이제 할 건데, 앞서 방금 전에 썼던 거 있잖아. 여기다 이제 묶어주세요. 두 개를. 별표. 그러면 이렇게 인질 이중층으로 통과하거나 막단백질로 통과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확산이라고 표현해요. 자, 중학교 때 배웠잖아. 확산. 맑은 물에 까만 잉크를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쫙 퍼져가죠. 또는 방 안에 향수를 딱 떨구면 향수 냄새가 어떻게 돼요? 방 안에 퍼져 안 퍼져? 퍼져가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확산이라고 표현해요. 확산. 더 끌게요. 공기가 점점 나빠지네요. 우리 은서가 점점 이제 피곤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지. 자, 이렇게 확산에 대한 걸 먼저 배웠습니다. 됐죠? 자, 밑에, 그래서 이제 까만 3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좀 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정리할게, 이따가. 첫 번째, 방금 배웠던 뭐가 있다? 확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뭘 배울 거냐면, 삼투라는 걸 배울 거야, 이 다음 페이지에서. 삼투라는 걸 배울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너네가 뭐 해야 되냐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약간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 그 다름을 설명할 거야. 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 우리가 잉크가 퍼질 때는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퍼지잖아.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뭐가 움직인다? 물질이 움직이잖아. 그 물질 우리 이미 배웠죠? 위에서. 어떤 물질들을 움직였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였어요? 산소, 이산화탄소, 지질, 아미노산, 포도당, 핵산, 포도당 이런 것들, 이온들 이런 것들 움직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잡아봐. 특징이 뭐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는 것이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됐죠? 반면에 여러분 삼투 현상은 뒷장에서 배우겠지만 반대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농도가 낮은 곳에서 까꿀로 갑니다. 이번엔 까꿀로. 친구들 까꿀로 간다. 색깔 좀 바꿔줄까 이렇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 확산.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오히려 높은 데로 가는 것이 뭐다? 여러분, 삼투 현상이야. 이때 삼투 현상에서는 뭔만 통과하냐면 요거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물이야 물. 자, 물만 이동합니다. 자, 봐보세요. 구분하라 그랬죠, 내가. 확산과 삼투는 지금 농도가 다르죠.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들이 이동한다면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데서
H2O, 물만 이동한다는 이야기야. 위에 건, 물질이라는 건 용질이고요. 밑에 물은 용매라고 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점이 있으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확산마저 연습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앞에서 확산은 이미 배웠단 말이야, 이미. 어떻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간다면. 근데 이미 우리는 요거 배웠잖아. 인지질 이중층으로 작은 입자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단백질로 큰 입자가 통과한 다음에. 써볼까? 인지질 이중층은 무슨 입자? 작은 입자들이 통과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막단백질로는 어떤 입자가 통과해요? 큰 입자가 통과한다며. 그쵸? 방금 앞에도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지? 그럼 또 한번 연습해볼까? 작은 입자가 뭐야? 기체니까, 기체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O2랑 CO2. 그 다음에 기름인 지질이 작은 입자야. 근데 또 하나 봐볼까, 얘들아? 여기 보시면 봐봐. 화살표 방향에.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뭐하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은 입자가 통과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막단백질도 한번 봐볼까요? 큰 입자라며. 자, 큰 입자잖아. 그죠? 큰 입자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아까?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이 세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그 확산 맞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를 얹어줘야 되더라. 여기에 이제 너네 학교 출판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걸 원래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름이 따로 있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작은 입자가 인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거, 작은 입자가 인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걸 별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 확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 확산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큰 입자가 통과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은 촉진 확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진 확산.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용어가 이제 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많이 할 거야.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3분의 2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 조금 볼 것 같게. 자, 옆에 있는 그래프. 자, 단순확산과 촉진확산 그래프도 한번 보고 가자.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 그래프도 나오는 거니까. 자, 단순확산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단순확산은 그냥 어떤 입자가 통과하는 거? 작은 입자들이 통과하는 것들이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것들이죠. 봐볼게요. 가로측, 농도차, 세포 안팎에 농도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자, 산소, 이산화탄소, 포도당, 아미노산, 핵산 같은 것들이 이동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거 없죠? 농도가 크면 이동속도도 빠르다. 별거 없잖아. 단순확산은 해줄 게 없어요. 너무나 단순해. 됐죠? 됐죠? 반면에 이제 이 내용의 킥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촉진확산입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촉진확산은 봐보시면요. 촉진확산은 일단 어떤 입자가 통과한다 그랬죠? 큰 입자가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큰 입자가 통과하는데 얘들아, 큰 입자가 통과하는데 뭘로 통과해? 막단백질로 통과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막단백질의 개수가 많아, 저거.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 봐봐. 이거 좀 지울까요, 내가 여기? 여기 봐봐, 옆에. 인지질 이중층은 졸라 많잖아, 상대적으로. 겁나 많아, 안 많아? 겁나 많지. 하지만 막단백질은 거기에 비하면 개수가 많아, 저거. 크기는 크지만 개수는 엄청 적지. 개수가 적잖아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건데, 자,
막단백질은 개수가 적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봐봐. 똑같이 봐봐. 농도차에 대한 물질들의 속도차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위에 거하고 다르죠? 촉진합선 그래프 다르잖아, 지금. 그죠? 자, 처음에는 똑같이 농도차 때문에 증가해서 비례해서 커지는 건 맞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때? 플랫해져 버리죠. 속도가 플랫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이 이유를.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쌤이 아주 초딩틱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 다 써보세요. 써놓으시고 설명할게요. 아, 이거 잘냐? 자, 여기까지 다 썼으면 쌤이 그림 좀만 끌어올릴게요. 좀만 끌어올려서 설명할게요. 자,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간단하게 예시문인데 여러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시문인데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학교에 오늘 각자나 오늘 입학시겠죠? 강당 있잖아, 강당. 강당은 보통 커다란 공간이니까 문이 보통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러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학생이 10명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1분 동안 몇 명이 나올 수 있어? 10명 다 나올걸? 문이 겁나 크니까. 그죠? 학생이 30명이 있어도 어때? 1분 동안 몇 명이 나와? 30명이 나올 수 있을 거야. 학생이 만약에 50명이 있었어. 1분 동안 어때? 양쪽으로. 50명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때는 어때?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봐봐. 안팎의 농도차가 인원수, 그러니까 단백질 수가 적을 때는 어때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수가 적을 때는 인원수만큼, 개수만큼 속도가 빠를 거야, 나오는 속도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잘 봐봐,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 안에 1000명이 있다고 한번 해봐. 1000명이 1분 안에 다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길막되게, 길막. 길막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어떻게? 봐봐, 이쪽으로 몰렸어. 몰렸지만 문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일정하게만 나와. 일정한 속도밖에 못 나올 거야. 여기도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야. 근데 문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한 개수만 빠져나오겠지. 같은 시간당.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만약에 농도가 너무 커서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특정 속도 이상을 빠져나올나 못 나와요. 왜? 이유는 간단해. 문이 여기서는 그림상 문이 2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걸 생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야? 이유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단백질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개수가 많더라, 적더라? 적다고. 봐봐. 세포막 안에 있는 단백질 수는 적잖아요. 개수는 적은데 너무 많은 양이 빠져나오려면 어때? 힘들겠지. 그래서 특정 속도 이상이 돼버리면 속도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어때? 일정해 버린다. 이게 촉진확산. 단백질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촉진확산의 그래프의 특성이에요. 여기까지 나온다면 진짜 미치게 어렵게 낸 거예요. 작년엔 양명요구 한 곳에서만 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알고 있자.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거나 물은 몰라도 되고,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투 현상 들어갈게요. 자, 3투 현상의 기본 가이드라인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나갈 겁니다. 3투 현상의 기본 가이드. 가이드 개념도 틀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의외로.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개념 알아야 됩니다. 자, 정확한 개념 잡고 할게. 화면 멈췄니? 안 멈췄니? 안 멈췄죠? 자, 봐볼게요. 얘들아, 봐봐. 아까 내가 뭐래서 3투 현상이라는 것은, 얘들아, 3투 현상이란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3투 현상이라는 것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오직 별표, 뭔만 통과한다? 물, H2O인
물만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물만 통과. 자, 물밖에 통과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만 통과한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쓰지 말고 쓸 건 거의 없어요. 내가 뭐 많이 쓰지도 않을 거야. 설명만 잘 듣고 있다가 마음 정리하자. 파란색으로 농도가 낮은 설탕물, 저농도. 빨간색으로 농도가 높은 설탕물. 가운데다 까만색으로 가운데 막을 그리세요. 막. 이게 이제 세포막 또는 뭐 반투과성 막 요겁니다. 막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집중 한번 해볼게. 쓰지 말할게. 이따 써도 된다니까. 쓸 거 없다니까. 할 것도 없다. 내가 수업 다 해주고 1분도 안 걸려. 다 쓰는데 30초밖에 안 걸려. 설명 들어. 자, 물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많이 간다 그랬잖아. 간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많이 간다는 건 요렇게 물이 확 가겠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개념이 있어. 얘들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다. 물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은 언제나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양이 달라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별표. 별표. 물은 언제나, 삼투는 언제나 무슨 방향으로 생긴다? 양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언제나. 이게 핵심이야. 단, 상대적 값이 다른 거야. 상대값을 갖다 고려하시는 거고요. 언제나 양방향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삼투 현상이 나올 거야. 자, 시험 문제. 삼투 현상은 자,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답이다, 틀리다. 틀린 거라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물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만 흐른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양방향으로 다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답이 되겠죠.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의 양이 더 우세하다. 그건 맞는 말이겠죠. 상대적 우세니까. 맞지? 그 다음, 딸들 아들 잘 봐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쪽은 농도가 낮았던 물은 빠져나갔겠죠. 반면에 농도가 높은 곳에 물은 채워졌으니까 물의 높이가 높아졌겠죠. 아까 처음에 물의 높이는 어땠는데? 똑같았잖아. 처음 물의 높이는 똑같았는데 삼투 현상이 일어나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높은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거 아니야. 높이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별표 빨간색. 자, 언제까지? 양쪽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면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개념이 생깁니다. 자,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 시험지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물의 움직임이 없다. 우리 은서 어때? 양쪽의 농도가 같아졌어. 봐봐, 딸들아. 자, 농도가 양쪽이 같아졌어. 그럼 삼투 현상이 더 안 일어나는 거야? 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때? 맞을까, 틀릴까? 틀린 말이야. 알겠죠? 농도가 같아져도 물은 뭐 한다, 얘들아? 양쪽으로 움직여요. 단, 양쪽으로 움직이는 물의 양이 서로 뭐 하다, 얘들아? 서로 뭐 하다? 같은 거야. 농도가 평형이 일어나도 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단, 양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 즉,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 겉보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 겉보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는 움직인다? 물은 이동 중입니다. 그래도 다음 물은 이동 중이야. 그러면 얘들아 단 한 번도 물이 멈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상대값이 다를 뿐이에요. 요 개념 이해됐어요? 삼투 현상? 요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진도 나갈게. 자, 이제 연결해서. 자, 밑에 이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 뭔지 이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저장액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등장액이라는 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고장액이라는 게 나와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액체 말하는 건데 그 액체에다가 세포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말은 세포를 넣을 세포의 주변 용액입니다. 주변의 용액 농도다. 자,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이라는 말은 세포 주변 용액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거고, 고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라는 뜻이야.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고장액을 A씨로 말한다면 간장 같은 거, 간장, 고추장, 요런 장류, 이런 것들 농도가 어때요? 진하잖아요. 그죠? 진한 용액을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갖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세포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적혈구, 우리 사람의 피 있잖아. 피 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세포 갖고 한 건데, 봐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의 농도가 더 낮으면, 어때요, 얘들아?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고, 나오는 물의 양이 적으니, 세포가 어떻게 될까, 크기가? 세포 크기가 팽창을 해버리겠죠. 세포가 어때? 부풀어, 안 부풀어? 세포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부풀어 버리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세포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세포의 농도는 싱거워져요, 짜져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싱거워지겠지. 그 세포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 줄어들 거야. 세포의 농도는 감소해 버릴 것이다. 중요한 건 세포가 팽창하는 건데, 저장액에서 봐봐.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다. 여기 위에다가 여기 가운데 밑에 거.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다가 어떻게 돼버리냐? 터져버립니다. 자, 터진다. 동물 세포는 터진다. 팽창하다가 터져버립니다. 특히 적혈구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터져버리는데, 물은 싱거우니까. 이 적혈구가 터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혈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용혈. 녹았다, 피가 녹았다. 적혈구를 맹물에다가, 싱거운 맹물에다가 넣으면 적혈구가 터지는 걸 용혈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동물세포는 이렇게 터지는데, 식물세포는 그럼 터지냐? 아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이제. 같이. 식물세포는 팽창을 하긴 해. 팽창을 하긴 하는데, 터지지는 안 터져요. 터지지는 않아. 안 터진. 자, 이 차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세포막이 부풀어도 한계가 있어. 세포막이 부풀다가 세포벽에 부딪혀서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부풀지가 않아. 터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동물세포는 터지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특히 동물세포 중에 적혈구가 물에 들어가면 터지는 걸 용혈이라고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은 같을 등자인데, 여러분 생리식염수 들어봤을까? 약국에서 파는 거. 그 생리식염수가 대표적인 등장액 중에 하나야. 우리 몸에다가 주사 맞을 때 쓰는. 그러면 뭐냐?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언제나 뭐다? 똑같다. 그럼 등장액에서는 특징이 뭐다? 겉보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 겉보기에 변화가 없더라. 그죠? 겉보기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물은 이동한다? 물은 이동하죠. 물은 이동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다 보니까 겉보기에 변화가 없을 뿐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등장액의 특징이에요. 됐죠?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된다. 그럼 고장액은 한번 봐볼게, 얘들아. 고장액은 주변이 더 짜니까 세포로 들어가는 물량은 적은데 세포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들아?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겠지. 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세포가 쪼그라들어. 그러면 당연히 세포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싱거워질까, 짜질까? 세포의 농도는 더 높아지겠죠.
세포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 오히려 세포는 진해집니다. 세포의 농도는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세포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도 있어.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세포의 농도도 물어볼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쭈그러드는 거니까 터지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 뭐 별다른 건 나오는 건 없고요.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구름 표시해 볼게요. 원형질 분리. 요것은 이제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원형질 분리가 무슨 뜻이냐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니 세포벽이 있는 생명체는 못밖에 없다 보니까 별표 식물세포죠. 자, 식물세포만 원형질 분리가 생겨요. 그러면 원형질 분리가 생겼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슨 장애? 고장액이 있다. 그죠? 그 자체로서 고장액이다. 됐죠? 고장액.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간장, 고추장, 젓갈 이런 것들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가 없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냉장고가 없어도 1년 내내 먹을 반찬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음식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음식을 상하게 하는 세균 때문이에요. 부패 세균. 됐죠? 두 번째는 뭐냐? 산소 때문에 생기는 산화작용. 산소와 산화작용인데 여러분 봐봐. 간장, 고추장, 젓갈에는 부패 세균이 공기 중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이 들어가긴 할 거야. 똑같이. 그죠? 근데 세균이 여기를 들어갔더니 세상에 세균도 생명체다 보니까 어때?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균의 몸에 있는 물을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세균이 어떻게 돼?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균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패 세균이 들어갔는데 부패 세균이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음식이 상해 안 상해? 안 상해. 그 뜨거운 여름에도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젓갈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자, 그 음식이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부패 세균을 막았기 때문에. 알겠죠? 세균 자체가 들어가면 죽거든. 됐죠?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이 여름에 장독대에 보관해도 썩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인 거야. 고장액이야, 고장액. 됐죠? 끝.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게, 이제. 자, 너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너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도 한번 보자. 내가 지금 말한 이 그림은 많이 나올 거야, 진짜. 기출문제. 자, 뭐냐면, 세포의 그림만 보고도 이게 저장액인지 고장액인지 너네가 찾아야 돼요. 자, 딸도 봐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자,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첫 번째 그림은 세포가 어때? 부풀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장애? 저장액 속에서 세포가 부푼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오른쪽 건 세포가 쪼그라들었어, 안 쪼그라들었어? 쪼그라들었지. 자, 식물세포, 각져 있는 식물세포에서 세포가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고장액이 되겠지. 그림을 보고 이 지금 용액이 고장액인지 저장액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포의 농도가 자, 저장액은 세포가 부풀었으니 물을 먹었으니까 싱거워. 세포의 농도가 낮은 거고 고장액은 세포가 물을 뱉어냈으니 어때? 짜겠죠. 세포의 농도는 높을 거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림으로. 됐죠? 자,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예시니까 이것은 시험 보기 전에 볼 거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화분에 나무를 기르잖아. 근데 나무에다가 만약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나무 뿌리가 있는데 식물의 뿌리에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식물의 뿌리보다 주변의 거름 때문에 토양의 농도가 더 진해져 버리면 삼투현상 때문에 거꾸로 식물에 있던 뿌리에 있던 물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니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거름을 많이 줘버리면 식물이 어떻게 된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어. 이것도 여러분 삼투현상이야. 반면에 자, 시들어 있는 식물한테는 어때요?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면 뿌리가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겠죠.
요것도 여러분 삼투 현상이고요. 됐죠? 그 정도로만 하면 돼. 다음 페이지. 자, 챕터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물질대사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챕터는 물질대사. 자, 우리 친구들 물질대사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빨간색으로 물질대사 치시고, 자, 물질대사도 당연히 개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개념인데 여러분 첫 번째 개념,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돼. 근데 아까 배우던데 뭐가 있었죠? 세포 중에, 세포 소기관 중에 광합성과 호흡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따로 빼놓은 거야. 자, 물질대사란 반드시 첫 번째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2번입니다. 생체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체 촉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체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별표 같은 말로 효소라고 합니다. 너네 중학교 때 효소 배운 적 있어? 아밀레이스, 라이파이스, 트립신, 펩신, 글루카곤, 인슐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런 효소 말하는 거야 지금. 이런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야. 됐죠? 자,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며 반드시 생체 촉매가 있어야 되고 생물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생물에서 하는 거야.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됐을까요? 그런데 옆에 자, 별표 시험 하나 읽고 올게요. 너네 시험 문제 밥 먹듯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자, 앞에서 배웠던 호흡이 확산이 있었잖아, 확산. 그 앞에서 배웠던 삼투 현상이 있었잖아, 방금 전에까지 배웠던 거. 확산과 삼투는 뭐 때문에 물질이 이동해요? 농도 차이 때문에 물질이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맞지? 그러면 확산과 삼투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더라, 없더라? 출입이 없습니다.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면 확산과 삼투는 에너지 출입이 없으므로 물질대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자, 물질대사가 아닙니다. 시험이 나옵니다. 확산과 삼투 현상은 에너지 출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물질대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질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먼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다 썼니?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이게 또. 자, 다 썼으면, 파란색 준비, 동화작용 박스.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써놨지만,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바꾼다. 즉, 뭉치는 거, 뭉쳐주는 거야. 뭉치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 크게 뭉치는 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이 뭐냐? 반대로 이화작용은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작게 쪼개는 것이 여러분보다 이화작용입니다. 작게 쪼개주는 건 이화작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화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줄게요. 자, 분리화에서 온 거야. 분리화. 얘들아, 분리화를 시켰다는 건 쪼개는 건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리화에서 봐봐. 밑줄 쳐볼게. 리화. 앞에 분을 빼면 리화잖아. 이화작용은 분리화야. 알겠죠? 쪼개는 거다. 그래? 그러면 동화작용은 뭉치는 거고 이화작용은 쪼개는 건데 동화작용의 일시문이 뭐냐? 바로 광합성. 허허, 별표. 자,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기체를 상대적으로 커다란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잖아. 그죠?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화작용이 대표적으로는 호흡입니다. 호흡. 미토콘드리아죠. 자, 호흡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 커다란 포도당이 쪼개져서 에너지와 이 작은 기체인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 이화작용입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에너지 출입이라고 했으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광합성이라며. 빛을 먹어야 돼, 뱉어야 돼? 먹어야 되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광합성이라면서. 여러분, 그 동화작용을 광합성을 뭐라고도 하냐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해요. 들어본 적 있을까? 탄소 동화작용. 자, 그 다음에 호흡은 어때? 아까 체온이라 그러죠. 체온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밖으로 뭐 한다?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잖아. 아미노산을 두 개를 붙이면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펩타이드 결합 기억나요? 안 나요? 중간고사 범위 앞에서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붙이면 탈수 축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을 때 뭐가 돼요? 펩타이드 결합 맞아 안 맞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거나? 이것들 보게 복습해라.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거니까 복습해야 돼요. 이 단백질, 아미노산, 작은 아미노산을 뭉쳐가지고 펩타이드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죠. 이것도 합치는 거잖아. 그래서 동화작용이고요. 중학교 때 소화 배웠죠. 녹말을 분해하면 엿단과 포도당으로 쪼개지잖아.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작용. 그럼 소화도 어때요? 이화작용 맞죠? 쪼개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자, 이걸 너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도 바로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그래프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 여러분 봐봐. 반응 경로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에다가 반응 경로가 그거 뭐냐면 시간이야 얘들아. 시간이라고 좀 써주고 밑에다가. 그때 여러분 자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세로축에. 그럼 처음에 에너지가 낮았잖아 그지? 빨간색으로 에너지가 낮았고 나중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서 시간상 에너지가 높아졌죠.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에너지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건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프구나. 오,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것은 무슨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입니다. 왜? 동화작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 할 때 햇빛을 흡수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은 동화작용. 자, 에너지 흡수다. 자, 그럼 너네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여러분, 시험지에 그래프가 나오면, 에너지가 높아졌네? 에너지가 높아진 그래프가 나오면, 에너지 흡수됐네? 그럼 이 그래프는 동화작용 그래프구나. 이 그래프는 광합성 그래프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야. 자, 에너지가 높아진다?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동화작용 그래프네? 이 그래프는 광합성에 해당하는 그래프네? 이렇게 찾아라고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됐을까? 자, 그럼 반대로 옆에 봐봐. 반응 경로가 시간이잖아. 이번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높았대요. 시간상 에너지가 높았대.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에너지가 낮아졌네. 그럼 이 과정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에너지가 빠져나갔죠. 방출된 거잖아. 에너지가 방출됐다고? 그럼 이거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네. 아, 이 그래프는 이화작용 그래프구나.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은 호흡이구나. 세포 호흡하는 호흡 그래프구나. 그럼 이 과정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다? 방출하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그래프를 보고 동호한지 이완지 물어보거나 그래프를 보고 광합성인지 호흡인지 물어볼 거야. 또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얘는 옆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옆록체에서 일어나는 그래프구나. 이 그림을 보고 얘는 뭐야? 미토콘드리아구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프구나. 여기까지 응용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시험에 나온다. 그래프 시험이 잘 나와요. 1학년한테 그래프를 넣으면 애들이 많이 틀려. 실수를 많이 한다고. 됐을까?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 다 했으면 이제 밑에 생체 촉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촉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촉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파란색으로 생체 촉매 동그라미, 별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효소. 자, 근데 이거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는데 3대 영양소 중에 봐봐, 호르몬, 항체, 효소는 주성분이 뭐야?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이야.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촉매라는 말이 나왔잖아. 자, 촉매라는 말의 뜻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촉매란 무엇이냐? 촉매는 원래 이제 화학 파트인데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반응을 도와주니까 반응을 빠르게 하겠죠. 반응을 빨리빨리 일어나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것도 들어갑니다. 자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남은 반응을 빨리 하게 도와주는데, 남을 도와주긴 하는데,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신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별표. 그러면 이 물질은, 이 촉매라는 이 물질은, 즉, 이 효소라는 물질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특징이 있어요.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죠? 대단한 물질이죠.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자, 참고 자료 갖고 설명할 건데, 이거 갖고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효소의 기능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연소 동그라미 치세요. 세포호흡 동그라미 치세요. 두 개를 끌어당길게요, 옆으로. 자, 염소와 호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소와 호흡의 공통점은 봐봐, 무언가를 불에다 태우는 게 연소잖아. 그럼 주변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주변이 뜨거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어때? 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주변이 어때? 온도가 올라가죠. 즉 둘 다 에너지를 주변에 뭐 한다?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죠. 둘 다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하잖아. 나무를 태우면 주변이 뜨거워지잖아. 사람 주변에 가면, 사람은 호흡을 하니까 사람 주변에 가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둘 다 여러분 주변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맞죠? 단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봐보세요. 까만색입니다. 단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연소는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타버립니다. 그냥 불만 붙이면 돼요. 효소 따위 개나 줘버려. 효소 없어도 돼. 그냥 불만 붙이면 돼. 그게 여러분 연소야. 이때 에너지 동그라미 치고 이 그림의 옆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죠.
근데 얘들아, 생명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야, 생명체가 연소하면 타버리잖아. 야, 우리 몸이 막 400도씨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체가 살겠어? 다 죽겠어? 다 죽겠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건.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해. 뭐? 자, 생명체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 옆에다 쓸게요. 그 온도가 몇 도? 38도씨. 그럼 아까 400도보다 약 10분의 1밖에 안 되죠. 400도의 10분의 1. 약 38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효소가 도와줘야 돼. 효소가 도와주면 반응이 쉬워지니까. 왜? 아까 효소는 촉매고, 촉매는 반응을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한 거야. 됐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는가 봐봐.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다음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오잖아. 자, 단계적으로 지속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체온이 어때야 돼? 몇십 년 동안 체온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겠죠? 체온이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효소가 어떤 게든 간에 생체적인 효소는 얘들아, 효소로 인해 체온처럼 낮은 온도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 물질 대사를 할 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야. 맞대들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럼 여기 제목을 잠깐 볼게. 여기 위에 제목 보시면 다시 한번 물질 대사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질 대사란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되며,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촉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이게 이제 촉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됐죠? 생명체는 온도가 낮아서 화학 반응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안 되면 생명체는 죽잖아.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응이 잘 안 되는 걸 촉매를 통해 반응을 쉽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효소가 무조건 필요하더라. 효소는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해됐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효소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효소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하네. 이 박스. 없당. 금방? 자. 자, 효소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볼게요. 자, 효소는 봐보세요. 이 그래프 봐봐. 여기 반응의 진행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시간일 때 여러분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여기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고요. 여기 생성물의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써볼까? 이 첫 번째 그림은 동화야, 이화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것은 무슨 작용이다? 이 그림은 이화작용 그래프야. 근데 봐봐, 얘들아. 반응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생성물로 간다, 못 간다? 그래프 봐봐요. 못 가죠. 앞에 있는 이 언덕을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이 언덕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야. 우리 딸들, 활성화 에너지라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활성화 에너지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얘들아, 반응물이 별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처음 반응물이죠. 처음 반응물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로 화학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게요.
필요한 에너지랑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저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뛰어넘을 수 있어. 일종의 에너지 벽이야. 저걸 뛰어넘어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동차도 엔진을 돌리려면 처음 바로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모터로 엔진을 한번 돌려줘야 돼. 한번 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배터리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반응물이 다음 단계 화학 반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실선과 점선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죠? 그럼 누가 더 쉬워 보여? 넘어가기가. 점프해서 넘어가기가. 실선이 쉬워 보여? 점선이 쉬워 보여? 점선이 쉬워 보이지 않아? 언덕이 낮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실선은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예요. 자, 효소가 없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뛰어넘어야 돼? 자, 처음부터 이만큼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액티비티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 여러분, 효소가 없을 때 이만큼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근데 점선은 어때요, 여러분? 이만큼만 뛰어넘으면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점선은? 그쵸? 그럼 점선이라는 것은 효소가 있을 때, 더 쉬운 거잖아. 있을 때 액티비티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을까요? 됐죠? 이게 활성화 에너지였다. 자, 출발점의 반응물로부터 뛰어넘어야 될 에너지 차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오른쪽 건 무슨 작용이야? 에너지가 오히려 높아졌으니까. 이거 동화작용이잖아. 동화작용 나오면 틀리더라. 자, 집중 쓰지 말고 요것은. 동화작용은 쓰지 말고 좀 이따 써요. 앞에 볼게요. 전부 다 everybody.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려주고 말이야. 이렇게 그려주고 이만큼이 점선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래. 그럼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맞다라면 잣된다. 내가 아까 무슨 물이라고 했어 얘들아? 무슨 물이? 반응물이 처음 반응물이 넘어가는 단계라고 했잖아. 이거 반응물 아니고 생성물이잖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따라 봐봐. 반응물은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처음 반응물에서 뛰어넘어야 될 거. 실선은 이만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점선은 얼마만큼을? 이만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시간 순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이니까. 그 반응물에서 시작해야 돼요. 됐죠? 자, 이 하얀색이보다, 검은색이보다 효소가 없을 때고, 이 파란색이보다 효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파이널. 여러분, 옆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반응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는 반응열, 여기는 반응열이 뭔가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얘들아, 반응열이란 반응열은 여러분 무조건인가? 처음 에너지와 빼기 나중 에너지를 여러분 빼주시면 됩니다. 단 절대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의 갭 차이 이만큼이 반응열이라고요.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가 어디야 여기? 생성물 에너지 이만큼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갭이 뭐다? 반응열이라고요. 그럼 반응열이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효소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 없다. 효소하고는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시험에 나와. 얘는 효소와 관련이 없어요. 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추는 거잖아.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출 뿐 반응열을 손대지는 않습니다. 반응열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 저것도. 저 개념도 자주 나온다고. 알겠지? 이렇게 잘 받아. 그러면 내가 밑에다 이미 해놨잖아 이거죠. 밑에 보시면 반응열과 효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반응열과 효소. 반응열과 효소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일정하더라. 아, 저것도 가끔 나와. 시험에 같이 이렇게 체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잘 들어가고 있니? 안 꺼졌지? 오케이. 불안해 죽겠네. 옆에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자, 밑에 이제 효소의 작용들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는 효소의 작용. 이미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자.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 그럼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이제 써볼게요. 우리 배웠으니까 별표 뭐를 낮춰준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 되는 게 효소의 역할이구나. 그 말은 즉슨 곧 반응을 쉽고 어떻게? 빠르게 반응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해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다. 말뜻 이해될까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을 쉽고 빠르게 도와주는 게 효소의 주 역할이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기능 세 가지 좀 이야기하고 갈게. 자, 효소의 기능 세 가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봐보자. 여기 효소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얘들아, 요거 시험에 나온다. 효소의 세 가지 특성,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가볍게.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성분이,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죠, 아까? 단백질, 맞아요? 근데 중간고사 보면 기억나나 보자. 이것들 또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딱 까먹었을 것 같은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인데요? 여러분,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 근데 그 20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여러분, 모양, 개수, 순서, 구부러진 모양, 이걸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단백질의 종류는 뭐가 돼요? 개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한대일 만큼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무한대라면 효소마다 모양도 어때야 되더라? 첫 번째입니다. 효소마다 모양이 다 같다, 다 다르다. 모두 다른 모양이겠죠. 단백질의 종류가 무한대야. 그럼 효소마다 모양도 어때야 돼? 고유한 구조 모양이 다 달라야 되겠죠. 첫 번째,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됐습니까?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질특이성입니다. 자, 기질특이성이 무슨 뜻이냐? 뒤에 봐봐. 반응물이 기질이다. 박스 치세요. 여러분, 반응하는 물질이 기질이라는 뜻인데, 요건 위에는 그림 갖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위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기온력이 이빨 요정이 있습니까? 효소라고. 모양이 이빨 요정 맞아? 어렸을 때 안 만나봤어? 은서야?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착해야 보이는데 안 착했구나. 자, 이 기온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봐봐. 여기 A라는 기질이 있고 B라는 기질이 있다. 기질이 반응물이야, 얘들아. 어떤 기질만 맞아요? A만 딱 보니까 홈이 맞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면은 요렇게 효소가 있다. 자, 이런 효소가 있을 때 여기에 맞는 기질은 봐봐. A라는 기질이 있고 B라는 기질이 있다면 누구만 맞아야 돼요? 홈이. 이거만 맞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효소라는 건 자기만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효소에 맞는 물질은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소와 물질은 몇 대 몇 반응이다, 무조건. 세상에선. 1대1 반응. 예를 들어 중학교 때 효소 배운 것 중에 아밀레이스 알아? 아밀레이스? 우리 침에 들어있는 거. 아밀레이스라는 요소의 기질은 누구밖에 없냐? 녹말밖에 없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엿당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거지,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지방을 분해하거나 이건 못해.
요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기질특이성이란 모든 요소는 몇 대 몇의 반응이다? 짝꿍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몇 대 몇의 반응? 1대 1 반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대 1 반응밖에 못하더라.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 먹었을까요? 자, 1대 1 반응만 가능하더라. 됐나요? 그게 기질특이성.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재사용 여기다 3번 파란색으로 찍으세요. 왜? 아까 쌤이 촉매라는 것은 자신은 반응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랬지. 그 촉매는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그림 봐봐. 반응이 끝난 마지막 촉매가 다시 처음으로 어떻게 돼? 돌아가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사용이라고 그래요. 아, 촉매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구나. 계속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번, 2번, 3번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 기질특이성을 갖고 있다. 재사용을 한다. 이 세 가지가 효소만의 세 가지 특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효소의 실험입니다. 효소를 이용한 실험. 자, 효소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별표 뭐에 나오냐? 수행평가에 나올 거야. 학교 수행평가도 나올 수 있고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자, 사람 몸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효소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효소들이 있고 이것이 동화작용에도 사용하고 이화작용에도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의대생도 아니고. 너네 시험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 딱 하나만 시험이 나와. 딱 하나, 요거. 뭐다?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라는 요소는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뭐를 갖고 실수로 자꾸 만드냐면 과산화수소수라는 우리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 있죠.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이잖아. 투명한 거, 거품 생기는 거. 그걸 우리 몸이 실수로 자꾸 만들거든요. 왜 봐봐. 얘들아 봐봐. 옆에다 써볼게. H2O2가 과산화수소야. 딱 보니까 자 봐봐. 무슨 느낌이 들어? 이걸 위험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실수로 만든다고. 왜? 우리 몸은 주로 80%가 물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마시는 게 뭐야?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조합되면 가끔 몸이 실수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실수로. 봐봐.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실수로 만들어지면 물하고 뭘로 쪼갠다고 나와 있어? 산소로 쪼갠다고 나와 있잖아. 자, 무슨 기체를 만든다고요? 산소 기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우리 간은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사람의 몸은 실수를 자주 하니까 실수 중에서도 과산화수소를 잘 만들어요. 가끔 실수로. 그럼 만들자마자 그건 독성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겠지. 그래서 간에서 미리 효소를 보내주는 거야. 이거 빨리 제거하라고. 그게 카탈레이스야. 됐죠? 보십시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 과산화수소가 담긴 시험관에 살아있는 생간 있잖아. 삶지 않은 간. 생간을 넣었더니 여기 그림 그리세요. 뽀글뽀글 뭐가 올라오더라? 여러분, 다량의 O2가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B 보세요. B에서는 O2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생간 조각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열심히 물과 산소를 쪼개고 있구나. 됐죠? 됐죠? 반면에 따져봐봐. A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때요? 기체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익힌 간도 여러분 야 간을 삶아버리면 기능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거의 안 일어나요. 요것도 미스 고치세요. 일부 발생이 아니라 여기도 거의 없다요. 거의 없다. 만약에 여기가 덜 익힌 간이면 일부 생길 수 있겠죠. 완전히 익은 간이 아니라면. 됐죠? 옆에다 씁니다. 별표. 그렇다면 카탈레이스를 갖고 있는 물질이 뭘까? 자, 카탈레이스가 있는 물질은 뭐하고 뭐냐면 자, 빨간색으로 1번
일단 생간입니다. 생간에 들어있고요. 2번 뭐냐? 생감자입니다. 생감자. 고구마 아니야. 감자야. 생감자에도 카탈리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감자도 카탈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생감자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생고구마는 먹어도 되는데 생감자는 효소가 너무 많아서 먹으면 바로 배탈 나요. 배탈. 감자는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카탈리스가 들어있고 있는 물질이 생감과 생감자다. 자, 밑에 효소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효소의 활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밑에 효소의 활용은 여기는 그 박스. 자, 이건 시험 때 눈팅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볼 거야. 효소에 어디 사용하는? 효소는 일상생활에도 사용하고 있고 의학 분야, 산업 분야, 환경 분야에 사용하는데 특히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봐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식혜, 엿기름. 식혜는 아밀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뭐에 또 많이 나오냐면 자 의료기기 중에 오줌 검사하거나 피 검사할 때 쓰는 스틱이 있어요. 검사지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연육제. 여러분 키 같은 연육제. 갈비 기억나죠? 갈비. 갈비 같은 거 할 때 과일 같은 거 썰어 넣죠.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연육제야. 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나중에 눈팅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다 이것들이 효소를 활용한 내시입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끝났고